안녕하세요. 민사법 플러스의 김동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법총칙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의사능력 파트와 행위능력 파트는 사실상 이제 어, 기본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긴 한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 취소의 개념과 더불어 무효의 개념이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부분을 잘 이해하셔서 앞으로 민법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취소나 무효 개념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의사능력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의사능력은 이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해서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해서 그 당사자들이나 자기 자신이 그 의사에 의해서 판단한 대로 권리나 의무가 주어진다. 이게 사적 자치의 원칙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전제가 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견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해요. 뭐 쉽게 말해 자신의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게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예견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냐,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냐, 그거에 대해서 어, 그 구체적인 상황, 그다음에 이 개별적 사안, 이 개별적 사안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 한 9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버스를 타는 이 운송계약은 의사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정도는 본인 9살 어린아이도 이게 버스를 타고 내가 어디까지 간다, 그리고 돈을 얼마를 지불해야 된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토지를 매매게 하거나 여기에 따른 담보를 설정한다, 이런 계약 이런 계약은 의사 능력을 인정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이 의사 능력은 어떤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이 어떤 사안의 법률적인 의미까지도 이해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물건에 담보를 체결한다거나 매매를 체결해서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것까지 이 9살짜리 꼬마가 이해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개별적인 사안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봐서 어떤 경우에는 의사 능력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의사 능력이 없을 수 있다. 이런 점이 그 의사 능력 쪽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의사 능력이 결여되면 의사 무능력이 있는 경우 의사 무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효과는 무효예요, 무효. 효력이 없죠. 이러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예요. 이 선의라는 말이 좀 일상적인 용어와 달라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법학에서 선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모른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정에 대해서 모른다. 의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라는 거죠. 반면에 악이라는 거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의사 무능력에 비추어 보면 예를 들어서 갑이 의사 무능력자인데 을에게 이 X 물건을 매매했다. 그리고 을이 다시 이 물건을 병에게 다시 매도했다. 그럼 지금 X 물건이 여기 가 있죠. 그런데 요 갑이 요 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요 매매 계약을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무효라는 이유로 취소한 게 아니라 무효임을 주장했어요. 취소와 무효는 다르니까. 무효임을 주장하게 되면 이 소유권이 을로 넘어간 게 무효이기 때문에 병에 대해서도 요 무효를 주장해서 X 물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요 갑이 무능력자임을 몰랐다. 선이지만 역시 이 경우에도 이 갑은 자신이 의사 무능력자임을 이유로 이 매매 계약이 여기 매매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무능력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요 의사 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효를 보는 것이잖아요. 뒤에 보면 이제 행위 능력 관련해서 제한 능력자 제도가 있는데 141조에 이 의사 무능력자 제도가 아니라 제한 능력자 쪽에 의사 무능력이 무효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어떤 급부가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따른 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141조는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제한 능력자 측의 반환 범위를 현존이익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 141조도 요 의사 무능력자에게 유추 적용된다 이겁니다. 조심해야 될 게 의사 무능력자 제도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 측의 제한 능력자 제도 뒤에서 바로 보는 제한 능력자 제도에서 이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에 관해서 현존이익으로 한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러한 규정은 의사 무능력자에게도 적용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서 아까 매매 계약을 얘기했잖아요. X 물건을 을에게 매도하였다 라고 하면 이 매도의 대가로 이 대금을 지금 했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무효라고 하면 이 X 물건, 을은 이 X 물건을 다시 갑에게 반환해야 되고 갑은 을에 대해서 대금을 반환해야 되죠. 그런데 이 대금의 반환 근거가 되는 거는 부당이득이거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됩니다. 이 대금이 갑에게 간 거는 이 매매 계약이 유효하면은 부당이득이 아니죠. 법률상 원인이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상 원인이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안 돼요.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됐기 때문에 을은 갑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대로 하면 이 대금에 대해서 이 갑은 본인이 의사 무능력자임을 알았다 그러면 이자나 손해배상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141조를 유추 적용해서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이겁니다.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사례에서 보면 뭐가 현존 이익인지 여부가 조금 더 다퉈질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낭비로 소모된 돈은 현존이익이 없는 걸로 보고요. 이 다른 곳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꼭 써야 되는 용도죠. 낭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존이익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남아 있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용도로 썼다는 거는 그 자신이 일정 부분 소비해야 되는 돈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의미니까 그런 의미로는 이익이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존 이익에 대해서
사례나 케이스에서 그 설문이 나올 때 이 돈을 갑이 뭐 정말 낭비했다. 뭐 의사무능력자의 경우에는 이제 뭐 뭘 물건을 사서 소비해 버렸다. 뭐 이렇게 되면은 쓸데없는 거 사서 소비해 버렸다. 이런 측면으로 사례가 나오면 현존이익이 없다. 그래서 반환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깊은 얘기긴 한데 이 현존이익 같은 경우에는 현존이익 관련해서 이 금전상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해 줍니다. 추정해 주고요. 그래서 상대편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을 때 의사무능력자 측에서는 현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입증. 그러니까 나는 이 돈 대금 받은 걸 유흥이나 뭐 이런 거에 뭐 의사무능력자가 유흥이라고 하기엔 좀 상정하기 어려운 사안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낭비해서 없었다. 지금 남아있지 않다. 이런 걸 입증하면 반환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이제 이런 의사무능력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예, 행위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행위 능력은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돼요. 단독으로, 혼자죠.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행위 능력은 그 성인의 경우에는 무조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은 누구냐, 이게 더 문제가 되겠죠. 이런 사람들을 제한 능력자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 제한 능력자를 행위 무능력자라고 했어요. 개정 전에는. 그래서 판례에는 행위 무능력이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무능력이란 말에 어감이 좋지 않다고 그래서 제한된다 이렇게 지금은 쓰고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러한 제한 능력자에는 미성년자가 있죠. 첫째로 이런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의 자입니다. 만 19세 미만의 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나 이제 고등학교 때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걸 계약을 할 때 이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라 해서 이렇게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게 필요하냐면 미성년자는 아직 행위 능력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 외에도 이제 피성년 후견인 후견인 성년 후견을 받는 자 받는다는 의미거든요. 성년 후견을 받는 자라는 의미에서 피성년 후견인인데 이거는 이제 사물을 처리한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없는 자, 지속적으로 없는 자를 의미하고 능력이 있고 이 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돼요. 법원의 선고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이 피성년 후견인이 됩니다. 쉽게 뭐 예를 들면 치매에 걸리셔서 이 재산의 판단을 할 수 없다 이 그런 경우에 이 뭐 직계 존속이나 일정한 청구할 수 있으신 분이 법원에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피성년 후견인으로 선고를 해주면서 이분의 재산 관계를 대신 처리할 성년 후견인을 지정해 줍니다. 이거와 비슷한 맥락으로 피한정 후견인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능력이 없는 건 아닌데 능력이 좀 부족한 거죠. 일정 부분에 모든 걸 다 유효하게 한다고 보기에는 좀
능력이 부족하신 분이다. 이것도 역시 법원의 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부족하지 않은 행위들은 유효하게 할 수 있죠. 이거는 이 혼자서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역시 법원이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 시험으로 보기에는 이 피의 한정 후견인은 이 미성년자하고 좀 유사하긴 한데 능력이 유효한 부분과 이 능력이 제한되는 부분이 최종적으로는 선고하면서 이제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미성년자 혹시라도 시험에 나오면 미성년자의 준해도 생각하면 된다, 이 정도 관념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성년자에 대해서 좀 자세히 공부를 좀 해보고요. 미성년자의 좀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은 어떤 점이 미성년자와 같은가, 어떤 점이 미성년자와 다른가, 이런 각도로 공부를 좀 해놓으시면, 그 정도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미성년자에 대해 들어가 볼게요.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성년자는 볼까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9세 미만의 자는 의미예요. 19세가 되면 성년이 되기 때문이죠. 19세 미만의 자입니다. 그래서 이 미성년자는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미성년자가 이 법률행위를 할 때는 어떤 물건을 사거나, 쉽게 요즘에 자신의 핸드폰을 계약하거나 이런 걸 말하죠. 이럴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이래야 요게 들어가야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 이 요건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는 법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취소권이 발생한다는 의미예요.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거를 행사하면 법률관계가 소급적으로 부여가 됩니다. 이걸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 이 시점에 법률행위를 했죠. 핸드폰을 계약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 동의를 안 받아서 이 시점에 가서 아저씨 부모님이 핸드폰 사지 말래요. 그래서 취소를 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시점까지는 유효였다가 여기서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적으로 이게 다 부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취소권은 발생하는데 이 취소권을 이 시점에서 행사하면 소급해서 법률관계가 부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사실 본인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법정 대리인이 하는 경우도 있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친권자 일반적으로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이제 부모 쌍방이죠. 두 분이신데 이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대리의 법리에 대해서 지금 배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갑이 있고 이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이름을 달리할까요? 원래대로 하면 이제 제가 갑다시란 표현을 쓰는데, 을병이
이 사람이 요 사람의 법률행위를 하는 거예요. 대리행위도 법률행위입니다. 이렇게 법률행위하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X 부동산을 을과 병에게 매매라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재산을 병에게 팔 수 있는 거예요. 상당히 강력한 권한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리행위라고 하는 거는 본인의 대리행위로 그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걸 대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임의대리 같은 경우에는 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해야만 그런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데 법으로 그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미 대리권이 부여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는 친권자는 기본적으로 미성년인 자의 재산을 대리행위로 처분하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대리 쪽 파트를 좀 더 공부해 보셔야 되는데 뭐 지금 뭐 말만 들어도 본인이 갑이라 그러면 좀 간담이 서늘해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친권자나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뭐 이해상반행이나 친권의 남용 이런 법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러한 법리를 통해서 대리권이 제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리행위를 하면 무권대리의 법리에 따라서 이 대리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여기도 101조를 유추해서 101조 1항이죠. 정확히 1항, 2항도 다 적용된다는 게 판례인데 일단 여기에 해당되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법정 대리인의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관련해서 효과는 무효다. 잘못되면 무효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미성년자 스스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어떠한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취소할 수 있고, 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취소권이 발생한다는 의미고, 취소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유효하지만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거와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대리 쪽 파트는 조금 대리 쪽을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우선은 미성년자 법률행위 쪽에서 좀 더 그 쪽을 좀 더 중심으로 지금은 공부를 할게요. 왜냐하면 이쪽을 다 하게 되면 예, 너무 지금 이해가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와 같은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가 그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경우에 쉽게 얘기해서 용돈 받은 거죠. 용돈. 그래서 처분이 허락됐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범위는 재산의 범위예요. 처분이 허락되었다. 얼마 줬다.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학원 가라고 10만 원을 줬는데 학원 가라고 10만 원을 줬는데 이거를 그냥 뭐 운동화를 샀다. 이렇게 돼도 10만 원에 대해서 처분을 허락했기 때문에 이때는 동의 없이 이 돈을 사용했어도 법률 관계가 유효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처분이 허락됐다는 데서 처분은 재산의 범위를 허락했다는 것이지 그 특정 사용 목적에 대해서 처분을 허락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좀 이제 실질적으로는 좀
이 처분을 허락했다는 거 하는 게 명시적으로 하는 경우라기보다는 묵시적으로 허락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겠죠. 묵시적으로 허락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일 텐데, 이런 경우를 이 묵시적 허락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이 법률행위, 그 법률행위가 어떤 법률행위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이, 이 사람의 연령, 이게 같은 미성년자라고 해도 9살하고 18살은 다르죠. 그 다음에 이 미성년자가 소득이 있느냐, 뭐 알바를 해서 소득이 있다거나 이러면 그런 소득 정도의 법률 행위는 유효하게 봐줄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소득의 정도, 얼마 벌고 있냐, 이런 걸 감안해서 묵시적 허락이 있는지 여부를 판례는 판단합니다. 이거는 이제 케이스에도 꽤나 나와요. 그래서 대학교 전에는 이제 미성년자가 20세였거든요. 그래서 대학생으로서 과외로 돈을 버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도 꽤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 자신이 과외한 돈으로 이 뭐 일정 물건을 구입한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미성년자라서 취소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 되는데, 그 본인이 버는 월소득 범위 내에서 이렇게 물건을 구입하거나 한 거는 요 묵시적 허락이나 묵시적 동의 이런 게 있다고 봐서 취소할 수가 없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있는데 내 X 부동산을 너에게 주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갑과 을이 증여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갑은 X 부동산의 소유권은 없고 부담은 없죠. 권리만을 얻는 행위가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이 갑에 대해서 뭐 면제를 해준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굳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이걸 유효하다고 봐주는 게 미성년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동의 없어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인데 아주 대금을 싸게, 이런 경우에도 이거 해당될까요? 이건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이 경제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경우는 이 권리 의무를 면하는 건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이 경제적인 이익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매 계약은 본인이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거잖아요. 대금이 아주 싸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제 영업을 허락했을 때 영업과 관련된 행위인데요. 이 영업은 이제 인적, 물적 요소가 결합된, 기능적으로 결합된 일정한 재산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뭐 A 가게, 여기에 이제 종업원도 있고 뭐 아주 큰 가게라고 하면 이제 물건들도 있는데, 이 재산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걸 영업이라고 하거든요. 이 영업에 대해서 이 갑다시가 원래 주인인데 이 갑에게, 아들 갑에게, 야 네가 영업을 좀 운영해봐 이러면, 이때 이 사람이 이 영업에 대해서 허락하면 얘가 이 병에게 이 물건을 여기 가게에 쓸 물건을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 이런 법률행위들, 이 영업과 관련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이 영업에 대해서 허락했다고 하면 이거는 취소할 수 없고 법정 대리권, 성년자와 동일하게 봅니다. 이 영업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영업을 허락한 경우 영업과 관련된 행위는 혼자 단독으로 해도 유효하고 거기다 더해서 법정 대리의 대리권도 소멸해요. 그러니까 성년자와 동일하게 보기 때문이죠. 단순하게 뭐 유효하게 보는 게 아니라 성년자와 동일하게 본다는 말은 법정 대리권도 소멸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케이스에 잘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 정도는 기본이니까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많은데, 여러분들이 특히 헷갈려 하시는 게 기타 해서 취소권의 행사는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도 취소권이 발생하는데, 요거는 미성년자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법률행위 일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핸드폰 가게에서 핸드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동의를 못 받았다라고 라는 이유로 미성년자 스스로 가서 미성년자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외에 이제 좀 뭐 다른 것들 같은 경우에는 대리행위에는 이 미성년자 행위의 취소권이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미성년자의 스펙트럼이 넓고 뭐 17세, 18세만 돼도 능력 있는 고등학생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본인이 미성년자의 능력을 판단해서 대리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에게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귀속하기 때문에 이 본인이 판단해서 이 미성년자인 이 사람의 능력이 출중하다 그러면 대리권을 부여함으로써 본인에게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유언은 17세가 달하면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17세로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계약에서 임금 청구, 일했는데 돈 달라고 하는 건 당연히 단독으로 할 수 있어야겠죠. 이 정도가 이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이 취소권이라고 하는 거는 취소권, 상대방의 법률적 지위를 상당히 불안하게 하죠.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얘가 미성년자였다는 말이죠. 그럼 이 을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어쩌다 이제 미성년자임을 알았어요. 하다 보니까 미성년자임을 알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취소권이 지금 있고,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요 X 부동산 다시 돌려줘야 되죠. 행사를 하지 않게 되면 이 법률 관계는 현재 유효하기 때문에 완전 유효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X 부동산을 병에게 팔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죠. 행사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팔아도 되는데, 행사한다고 그러면 이 X 부동산은 갑의 것이 되기 때문에 팔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법률적 지위가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법적 수단도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일반 취소권,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취소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반적 구제 수단이 있어요. 그래서 법정 추인이라는 게 있죠. 법정 추인. 그 다음에 제척기간. 이건 뭐 나중에 취소권을 할 때 자세하게 살펴보긴 할 건데, 법정 추인이면 법으로 정해진 추인이라는 뜻인데 추인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추인은 추후에 인정한다는 의미로 이 법률행위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나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하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취소권에 대한 추인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법정 추인은 이러한 의사표시 없이도 추인을 의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달라 이행을 청구하는 이런 행위를 한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봐주는 이런 걸 말해요. 제척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소권을 행사하는 기간을 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되고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도구하면 취소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취소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공부 뒤에 챕터가 또 있거든요. 그때 다시 이제 설명드리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 미성년자 취소권에 대해서 특별하게 인정된 구제수단이 있어요. 미성년자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제한능력자 전반에 해당되는 건데 상대방에 대한 구제수단. 첫 번째는 이제 좀 이거 예전엔 최고권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확답을 촉구할 권리, 확답 촉구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너 어떡할 거냐, 취소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보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 확답을 해서 응답을 하는 경우, 응답이 있으면 이 응답에 따라서 법적 효과가 좌우되겠죠. 응답에 따라서. 그래서 추인하면 추인하는 거고, 그래서 철회하거나 거절하면 거기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합니다. 무효가 되는 거고, 추인하면 유효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확답 청구권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응답을 하게 되면 그 효과, 이 의사 그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확답 청구권에 의한 효과는 아니죠. 그러니까 응답을 하지 않게 되면 이 확답 청구권의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추인한 것으로 봐줍니다. 그러니까 유효하게 되는 거죠. 추인한 것으로 봐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봐주고요. 예외적으로 이 추인에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이런 경우가 이제 이 후견 계약 쪽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견인이 어떠한 일정한 법률 행위를 할 때 이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상대편이 확답을 청구할 때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확답이 없으면 무효로 본다, 취소할 수 있는 걸로 본다, 이런 의미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 그 정해진 내 절차를 밟아서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철회권과 거절권이에요. 이 철회권은 계약에 대한 거고요. 이 거절권은 그 형성권에 대한 겁니다. 그 단독행위에 대한 거죠. 철회권 같은 경우에는 선의의 자만 행사할 수 있고 여기는 선악 불문합니다.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선의나 악의는 의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하고 있냐 여부를 문제삼는 거죠. 그래서 선의라는 말은 미성년자임을 모르는 경우에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철회권을 행사하게 되면 무효가 되는 거고, 이 거절권은 기본적으로 단독행위, 그러니까 상대편이 여러분이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상계나 면제를 하는 경우, 이런 단독행위를 하는 경우 나는 그 효과를 받지 않겠다, 거절하는 걸 의미해요. 그렇게 되면 이 철회권 거절권의 효과는 법률관계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 그래서 이 철회권과 거절권은 미성년자 측의 상대방이 됐다, 없던 걸로 하자, 이런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특이한 게 속임수에 의해서 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취소권을 배제시켜 줍니다.
전에는 이제 이걸 사술에 의한 취소권 배제라고 배웠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제한능력자 측에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거나, 혹은 그 미성년자나 이 피한장 후견인이 본인이 능력자인 것처럼, 예를 들어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본인이 성인인 것처럼 그렇게 속인 경우, 속임수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취소권을 배제해줘요. 근데 이제 이 속임수의 의미가 문제되거든요. 의미. 단순하게 자신이 나이가 성년이 됐다 이렇게 말한 것도 포함이 되느냐. 이 판례는 좀 이 속임수를 엄격하게 봅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을 위조하는 등으로 적극적 수단. 적극적 수단이라고 하는 게 키워드예요. 적극적 수단 위조하는 등의 적극적 수단만 의미하고, 단순히 군대에 갔다 왔다거나 이런 본인이 사장이라고 칭했다거나 이런 소극적 수단, 요거는 속임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취소할 수 없다라고 이제 민법에는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이걸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대편이 이제 제한력자의 상대편이 확답 청구권이나 철회권, 거절권을 언제 행사할 수 있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행사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사할 수 있는데 이 확답 청구권을 미성년자에게 에게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확답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이 미성년자한테 하면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추인이나 거절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법률 행위에 추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겠죠. 그래서 이 미성년자에게는 할 수 없고, 성년이 된 이후에 하거나 혹은 법정 대리인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반면에 철회권과 거절권은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없었던 것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뭐 이 정도로 간단히 정리하고요.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40분이 넘었네요. 이 교재는, 이 해당 부분에 대한 판례나 교재는 제 블로그를 밑에 달아 놓을 테니까요. 그걸 참조하시고요. 예, 사실은 이제 유튜브로 하는 요 약식 강의는 그냥 샘플이에요. 샘플이라서 정식으로 할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하는데, 복습 및 내습용으로 올려놓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짧고 설명이 조금 부실해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